네, 반갑습니다. 제4회 자주평화 자담회입니다. 우리가 정세도 정세인 만큼 세계 정세가 정말 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든가 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바로와 20년도 하면서 올렸더니 막 비토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 백신 반대 운동할 때 그 우파 또 극우 하시는 분들 그때 심 많이 돌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와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사활이만큼 좀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찍어서 많이 홍보를 할 겁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오늘 그 전략국가 조선 유폐된 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일 교수님께서 전략국가 조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제목 같아서 이거를 오늘 좌담의 제목으로 잡았고 김광일 교수님은 지금 인재들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광일 교수님 모시고 우리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강수인데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 방송 소개됐거든요. 조금 많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거시기합니다. 저는 그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내가 한 가지 결심한 거는 있습니다. 내가 아는 이 지식을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쓰지 말자.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보다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좀 더 건강하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데 어떤 우리 한국이 내가 아는 만큼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서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제가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활동하기를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오늘 이런 강연에 또 많은 좋으신 분들 만나면서 또 힘도 얻고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늙어갔으면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강연과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해보고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리모컨은 여기를 보고 썼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전략국가 조선에 있습니다. 우리 안상현 대표님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북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목을 정했고 부제가 바로 사실은 북의 사회주의는 왜 강한가 이 제목을 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89년 소련 종주국으로 불려졌던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동유럽이 도미노처럼 다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때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 레짐 체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래서 다들 이제 뭐 북도 이제 흔히 말하는 레짐 체인지, 체제 붕괴, 뭐 이게 이제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의 현재 그래서 한 20여 년이 흘렀죠. 근데 지금 현재 북의 모습이 어떠한가?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북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뭐 스스로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또 그거 대외적으로는 전략국가라는 그런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20년 만에 그 당시에 20년 불과 전에 북의 그 위상과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지금의 북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전적이고 반공적이고 반북적이라는 그런 흔히 말하는 천지개벽의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북은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80년대의 그런 냉전적, 반북적, 반공적 시각에서 여전히 못 살고 언제 체제가 붕괴될지 모르는 그리고 독재 국가이고 세습 국가이고 전쟁강 국가이고 이런 예전한 인식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 인식의 간격을 좀 외워야 되겠다. 오늘 강연의 목적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북의 사회주의는 왜 강한가? 다들 멸망해야 되었고 멸망할 줄 알았다. 체제가 붕괴되어야 될 줄 알았던 북이 왜 이런 지금의 강성국가, 전략국가의 위상까지 올라왔는지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북을 찬양 고문할 생각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왜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명백한 좀 전제를 좀 갖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아는 첫 번째 근거 중에 하나가 북을 제대로 알 때만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이번 2024년 시정연설에서 했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 북을 제대로 즉 지구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있었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시정 연설에서 했던 그 의미를 북이 전쟁을 결심했는 것 같다. 드디어 우리 민족을 같은 민족을 안 보고 별개의 민족으로 그래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했는 것 같다. 이런 좀 현상학적 분석,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북을 우리가 지북한다, 제대로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현상적, 그 다음에 관문적, 그러니까 볼관자죠. 문자. 그래서 문장 그대로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맥락적 이해와 조건적 이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이 동족의 개념을 없앤다는 의미 그리고 전쟁을 결심했다는 이 의미들이 어떻게 우리가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문장 속에서 제가 한 포인트를 제가 적어내 볼게요. 이번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 동지대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그러면서 교전주민 완전한 적대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전체를 동족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인식에 대한 모순이 있는 거죠. 즉 앞에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를 북이겠죠.
주적으로 선포하고 첫 번째입니다. 외세와 야합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노리는 대한민국 족속들 그들 그렇죠. 이 세 개에 부합하는 그 정권의 담당자들, 정권을 장악한 집단들,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그 대한민국과는 동조의 개념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우리 민중들 전체를 뭐 북식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민들이겠죠. 우리 인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조의 개념에서 제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주적으로 하고 예세와 야합하고 뭐입니까?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을 원하는 그 집단에서 통치되어지는 그 대한민국과는 이제 동조의 개념을 없애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조건절과 맥락적 이해를 우리가 없애버리면 그냥 동족을 없앴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은 별개의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현상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즉 지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제대로 알면은 하나하나 이제 북의 뭐 발언이나 문헌이나 아니면 북의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해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대로 모르면 이걸 이제 다 그러니까 현상적 분석에 기초해서 반복적 시각으로 다 접근해버리니까 엉뚱한 인식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죠. 작년이죠. 2023년 8.15 경축사에 의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이제 우리 이웃이다. 자,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을 36년간이나 지배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36년간이나 지배한 일본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왜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지역 공동체, 같은 경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고화되어진 왜 우리의 반쪽인 북은 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좀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 민족을 36년간 지배한 침략주의자들한테도 친구가 된다면서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또 다른 민족인 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대해야 되고 원수처럼 지내야 되고 왜 악마가 돼야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일본이 친구가 됐을 때 북은 더 가까운 친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식의 이 인식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일본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북은 당연히 일본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해야 되고 손잡고 함께 가야 될 민족적 관점에서 북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각이 또 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통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통일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런 개념이 아니죠.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리학 시간이고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한번 돌아가 보면 지리학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반도를 우리가 지정학적 숙명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딱 중간에 있어서 대륙 세력은 해양 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고 그리고 해양 세력은 대륙 세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경험에 이런 게 있죠. 우리 교두보에 있는 우리 민족이 힘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양쪽으로 다 진출할 수 있죠. 그런데 힘이 없을 때는 양쪽부터 다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일제 말기에 그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지정학적 숙명이 있듯이 바로 우리 민족에는 그 지정학 숙명과 같은 민족적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명은 말 그대로 타고난 운명이잖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숙명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항상 불구해야 하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단되어진 같은 민족이었던 민족이 분단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재결합하고자 하는 숙명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문제는 바로 이 민족적 숙명의 문제와 함께 플러스 그러면 다시 재결합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 바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우리 지금 분단되어진 우리 그 대한민국만으로는 남쪽만으로는 지금 뭐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뭐 OECD 가입국이라 해서 선진국 뭐 그런 타이틀을 뭐 간디 많이 하지만 여전히 자주권이 외세에 저장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확장되어진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딱 요선에 지금 멈춰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지금 여러 가지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문제, 더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갇혀 있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금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 병리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우리의 민족의 반쪽을 들여다봐야 되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 해서 더 큰 부의 창출과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진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 숙명 플러스 평화와 번영 이 두 가지가 통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그 반쪽인 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 대상이 북인데 대상이면서도 구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북을 모르고 우리가 통일 뭐 이렇게 한다 해서 통일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북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본 강연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책을 좀 요약 발제한 형식이 될 겁니다. 혹시 뭐 읽어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읽지 않더라도 제가 요약 발제를 해서 이렇게 좀 한 시간 20분 10분 한 시간 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예, 뭐 시간은 좀 제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책을 일독하고 국사회를 100% 이해하게 되었고 이 지구상의 유일한 3대 무상복지 실천으로 무상의무교육제도, 무상의료제도, 무상지책제도를 알았다. 우리 국민 20살 이상이면 필독서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데요. 나중에도 오늘 여기 오신 분 선생님들도 시간 되면 한번 이 전라국가 조선이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마 근기가 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조선은 왜 북한이 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북은 누가 뭐래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사회에 대한 옳은 이해, 세 가지 특징을 짚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북은 왜 전략국가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북을 전략국가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사회주의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논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학자든 심지어 우리가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조차도 북을 전략국가라고는 좀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뭐 이런 국가가 어떻게 전략국가가 될 수 있어? 언제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는데 그 전략국가 너무 비약시킨 거 아니야? 하여튼 좀 이 인식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 강연의 최종 결론이 북은 전략국가라는 그런
반열에서 올라섰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연 주제입니다. 조선은 왜 북한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뭐 다음도 좋고 구글도 좋습니다. 네이버도 좋습니다. 저렇게 북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정식 국호입니다. 유엔 가입할 때 저국호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렇게 치면 이렇게 변환되죠.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것으로 변환돼서 설명이 나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이죠.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연결해서 2023년에 열린 아시안 게임이긴 하지만 그때 KN 방송 또 뭐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 정식 국호를 씁니다. 근데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에 마찬가지로 북한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정식 국호를 쓰는 것조차도 우리는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우리는 못 쓸까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어떤 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저는 불편한 진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름 하나 쓰는 것 갖고 뭘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무슨 시간에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 배우죠, 뭐죠? 파블로프의 개, 조건 반사의 개들 이래가지고 개가 이렇게 계속 모퉁이를 돌려가지고 계속 모퉁이에 밥을 갖다 놓고 계속 하니까 그 시간 내가 보니까 계속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을 치우더라도 이제 계속 그 시간 내에 돌죠. 이게 이제 아마 파블로프의 실험이 돼가지고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은 소련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를 실험해서 조건 반사의 원리를 만들어냈죠. 그게 바로 조건 반사의 개들입니다. 같은 거죠. 끊임없이 북한을 주입시켜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반사하듯이.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북한은 어떤 내용적, 질적인 국가적 위상과 차이가 있길래 저렇게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을 우리 남쪽 사회에서는 두려워할까? 즉 정권을 장악한 권력 집단에서는 그 정식 명칭을 쓰는 걸 왜 두려워할까? 뭔가 정식 명칭을 썼을 때는 뭔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실체하는 북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그 조건 반사의 개들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없는 국가명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세뇌시킴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 효과가 있겠죠.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저렇게 정식 명칭 선언을 하나 갖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을 썼을 때와 북한이라는 가공되어진 없는 국가명으로 우리가 북을 인식할 때는 이런 하늘과 땅 차이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미 부시 정부 때 유명한 국방부 장관을 했던 테리라는 국방부 장관.
우리가 페리 보고서가 잘 알려져 있죠. 이 페리 보고서에서 이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We need to see North Korea as it is, not the North Korea we. 뭐 대충 이제 번역하면 우리는 필요로 한다. 있는 그대로 북을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으로 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을 보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즉 돌려볼까요? 이 북한이라는 이 국가명예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조건만사하게 만드는 것이 권력 집단의 의도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리처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되면 이런 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국?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국가 그리고 인민복지국가, 아까 이주영 선생님이 말했던 3대 복지국가가 구현되어야지. 물론 그 양질의 문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 3대 무상복지국가 구현되어진 그런 국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친일 정상과 국가 정치 상황.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범도에서 알고 있는 이런 아직까지도 우리는 독립군 논쟁을 하고 있고 친일 논쟁을 하고 있는데 북은 어쨌든 그런 친일 정상을 완전히 100%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과의 세계의 대결을 하면서 전략국가 일상을 확보하면서 지금 승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We need to see North Korea as it is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더 노스 코리아 위에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국가, 세습국가, 독재국가, 악의국가, 전쟁강 국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이렇게 이제 불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간단한 이 이름 하나 쓰는 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데올로기적인 함정과 그 인식의 장벽을 쳐놓은 거죠. 권력자. 아마 그래서 우리가 북을 아마 이 정권 이 분단을 고착하고 분단을 유지하고 싶고 분단 위에서 뭔가 권력을 이렇게 계속 향유하고자 하는 집단은 아마 끊임없이 정면하는 그런 조선을 보는 것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천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실천과 행동에서도 그런 권력 집단을 넘어서야 되겠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개념, 사상의 개념, 이데올로기 개념에서도 분단 위에서 분단을 기생해서 뭔가 권력 집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이 때를 넘어서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들이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을 바라보는 문제는 바로 실천과 행동 플러스 인식과 이데올로기 사상에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전선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북이라는 국가는 누가 뭐래도 사회주의 체제 국가다. 딱 이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국가의 이미지가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 국가와 이렇게 등치되고 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북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편성적인 개념으로 북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닌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갖는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 정치 체제의 영역이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은 사회주의 체제일까 아닐까가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제 학습의 목표인데요. 그 정상적인 보편적 기준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하는 두 가지 잣대가 바로 정치적 상부 구조와 경제적 토대 문제입니다. 국사 시간 안 하였죠. 자본주의 체제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의 특징은 뭐죠? 다단계를 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정치적 상부 구조를 장악하는 그 집단이 여러 개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뭐 진보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떻든 뭐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여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과정, 즉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권력을 정치의 상부 구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다단계가 아닌 국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다 비일정당체입니다. 중국이 그렇고 쿠바가 그렇고 과거에 체제가 붕괴된 즉 레짐 체인지가 된 소련이 그랬고 동국군이 그랬어요. 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어쨌든 현존하던 아니면 과거에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졌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다 비일정당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공산당이 됐든 노동당이 됐든 인민당이 됐든 그럼 북은 지금 노동당이 비일정당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일정당 체제를 갖고 있죠. 적어도 그러면 정치적 상부 구조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토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시장에 그 생산 수단이 장악돼서 우리가 그걸 자본주의라고. 근데 국가가 그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다 시장의 생산 수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다 생산 수단을 장악해.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 변종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시장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 체제는 아까 유일정당 체제지만은 이미 시장에서 경제에서는 이미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시장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도 우리가 석유 자본주의, 석유의 그래서 우리가 석유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쿠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약간 변형이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엔더적으로 조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편적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 이탈돼야지. 중국이나 베트남도 우리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정치 사회적 분석적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엔더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가가 그러면 북인데 그러면 이보다 더 북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그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없죠. 아니 이미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중국도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가계획경제로 더 터득이고 가고 있는 북을 우리가 사회주의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로 우리가 계속 인식이 머물러 있다. 뭔가 우리가 저들의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상부구조와 경제적 토대가 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들어맞는 북인데도 왜 우리는 북을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분단 체제에 기생한 이 권력 집단들이 북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반북 논리에 우리가 세뇌 나가고 휘말리진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인식적 오류와 비교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먼저 세 가지 인식적 오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바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 즉 사회주의 원형. 저것이 사회주의라고 할 때는 다 소련식 사회주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원형은 사회주의의 참모습은 소련식 모델이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근데 소련이 붕괴됐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오리지널, 참된, 본질적인 사회주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주의 원형이라고 했던 소련도 무너졌는데 그런 판에 이 지구상에 참다운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어.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대주의죠. 이런 이제 인식의 장벽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식의 장벽은 뭘까? 그 첫 번째 인식의 장벽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사회주의의 지도이념은 막스 레닌주의여야만 해요. 왜? 막스 레닌주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의 모든 진영에는 다 막스 레닌주의여야 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북을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다 막스 레닌주의를 사회주의의 지도이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북만 별도의 주체 사상이라는 지도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론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그런데 2017년도에 시진핑 사상을 마오쩌둥 사상 해서 병렬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사회주의의 지도이념은 세 가지가 병렬되어 있는 거죠. 막스 레닌주의 플러스 마오쩌둥 플러스 시진핑 이렇게 지금 병렬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첫 선두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체제에서는 각국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도 이념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북처럼 주체사상이라는 그런 별도의 국가적 지도 이념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막스 레닌주의만이 사회주의의 지도 이념이나 이 지독한 편견, 잘못되어진 예가 우리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저렇게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비틀어서 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인식의 장벽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식의 장벽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개념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의 독재 개념과 수렴의 개념입니다. 이 PT 독재라는 개념이 나온 배경에는 바로 짜르 체제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해서 정치 체제를 구성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PT 독재라는 개념을 내왔는데 막스와 앵겔스는 이게 마치 개인의 독재냐 이렇게 왜곡시켜버려요. 두 번째, 앵겔스는 수령의 개념을 다수의 고정되어진 그룹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봐라, 사회주의 이론의 대가인 앵겔스도 수령은 개인이 아니고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다수의 고정 그룹이 한 4-5명 정도 이야기해요. 어떤 10명 미만이겠죠. 그러면 또 중국 들에서
네다섯 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죠. 집단 지도 체제에서. 근데 지금 시진핑이 이번에 삼선하면서 그걸 이제 우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수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랬는데 북은 김일성이나 또는 김정일이나 또는 김정은이나 이런 개인에 의해서 수령에 이건 개인 독자라고 하는 이렇게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 역사상 수령이 복수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보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막스 앵겔스가 고민했던 그 당시에는 짜르 이 절대 왕정을 붕괴시키고 계급 독재에 의한 그러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 경로 속에서 PT 독재와 수령의 개념을 내왔지만 실제 혁명에 성공하는 현실 과정 속에서는 러시아 혁명은 타고난 수령의 냉민에서 성공해서 단수에서 성공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을 다 간과시켜 버리고 그냥 앵겔스가 수령은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 다수의 고정되진 그룹으로 이렇게 수령 개념을 했는데 왜 북은 1인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 수령 개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독자이고 뭐냐 이렇게 이제 반공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해갖고 우리는 그 인식의 장벽을 아무런 예과 장치 없이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론이 이제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비교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할 때 왜 우리가 부대 사회주의, 북식 사회주의라고 합시다. 부대 사회주의 체제를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못 보는가 하면 이런 이제 비교 정치학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에도요, 영국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고 한국식이 있습니다. 영국식은 의원 내각제죠. 프랑스식은 의원 집중제입니다. 미국식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일본도 내각제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도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고 의원 집중제가 있다면 사회주의에도 포괄식이 있을 수 있고 북한식이 있을 수 있고 조선식이라고 합시다. 중국 베트남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딱 소련식 모델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인식 확장은 원론, 반복 반복 그 교육하에서 이런 인식 확장을 원론을 스스로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있다면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의 사회주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북의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이게 바로 비교 정치학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인간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 특수 이제 자본주의는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나 아니면 이거는 특수성으로 자본주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자본주의이면서 대통령 중심입니다. 그러면 북은 사회주의이면서 수령제 중심입니다. 즉 특수성은 수령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특수한 정치 행보를 했을까? 왜 수령이 개인 독재라고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인식적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한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 일본이 내각제 뜻이 왜 그는 북은 특수성을 갖는 그 체제로서의 수령 중심제 사회주의를 택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이렇게 채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리고 서빙이 가능합니다. 괜히 미국이 대통령 중심을 채택한 게 아니라 하나는 남북 전쟁, 미국도 내전을 겪은 국가예요.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과 북이 대립해서 그걸 전쟁으로 통해서 하나의 미합중국, 연방제 국가를 구성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내전의 과정에서, 즉 남북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알력과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통합해야 돼요. 자신들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52여 개의 주 연방제로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분권만 허용해버리면 국가의 통합적인 국가 형태를 유지를 못하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근거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국가에는 그런 자본주의라는 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 보편적 토대 위에서 자국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과 정식 토대에서 그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권력내각제로 할 것인지 이형식제로 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럼 북도 마찬가지로 보편성으로서 사회주의라는 체제 그 틀 위에서 특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고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그 우리 과정을 우리는 잘 안 본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세 번째 우리가 3대 특징을 이야기할 때 거기 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북은 수령제 중심제를 채택했는가는 그 다다에 가서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인식적 오류와 비교 정치학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북을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못 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이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강구한지,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지금은 태영환 이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그래서 전 주영 북한 대사관 때 탈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은 이미 자본주의로 바뀌었다. 2019년도에 한 발언인데요. 과연 그런지 이 맥락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북이 얼마나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내구성과 지속 가능한 체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헌법과 당규약, 또 하나는 소련 및 동구권의 내진 체인지에서 받은 경험과 교훈, 그리고 문헌과 보도, 그리고 방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북이 얼마나 강고한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자, 북은 헌법과 당규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헌법 제1조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 제 형식 강령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도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가 설명할 때 북도 그러면 자신들 최고 기본적 가치 헌법과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당에는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면 북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걸 볼 수 있겠죠. 헌법 제1조에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당규약에 부강하고 분명한 사회주의 사회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합니다. 자, 북이 지향하는 사회적 좌표는 사회주의입니다. 헌법과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죠. 두 번째, 1989년 종주국인 소련이 내진 체인지되면서 본국군도 덩달아 도민을처럼 무너질 때 북은 이렇게 총알을 합니다. 이 무너지는 이 국가들을 향해서 사회주의를 말아먹은 가슴 아픈 비극 이렇게 해요. 즉 자신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논리적 수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소련과 동국권처럼 레짐 체인지가 되고자 했다면 이때 되는 게 맞았겠죠. 근데 그때 버텨냈죠. 그래서 아까 지금 20년 뒤에는 사회주의 강국, 강성국가, 그리고 전략국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변모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도 버텨내신 북이 이제 와서 다시 레짐 체인지 된다. 이건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맞지가 않겠죠. 사회주의 강성국가와 전략국가의 위상이 올라야 할 사회는 이 시기에 다시 이미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포기할 때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또 북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이야기했던 1990년대 중후반 그때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데 지금 포기한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불가능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문헌과 보도를 통해서 본 그들의 생각인데요. 저의 결론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회주의 체제를 버릴 생각이 없다.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기 전 이전의 보도 내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2012년이죠. 2012년 이후에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현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때 북은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갖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륜과 여당의 총로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이 동국권, 소련과 동국권이 무너질 때 그 어디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1992년도에 발표한 이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왜 이 문헌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문헌에 대해서 별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별칭이 제2의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러면 제1의 공산당 선언이 뭐죠? 막스 앵겔스에서 나왔죠. 앵겔스 막스에서 나왔죠. 공산당 선언. 우리 많이 배웠죠. 1848년에 나온 그 선언입니다. 뭐 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로부터 1848년이니까 이 1992년이니까 한 170년 이후에 다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대전 체인지 될 때 그때 오히려 북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켰고 거기에 감명을 받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전 체인지 되지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공산당 계열, 또 사회주의 계열의 당들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앵겔스와 막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우리가 문헌이냐 그렇게 하면서 제2의 공산당 선언에 대한 별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72회였던 것이 지금 2017년에는 300개 저 문헌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300개 정당이 넘었습니다. 뭘 의미하나? 왜 북은 무너진 소련을 대체해서 사회주의 가장 정상적인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민족인 우리 민족이 그런 이 지구상에서 존경받고 뭔가 한 세계 체제에 있어서 뭔가 모델이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면 그 우리가 환영하고 좋아해 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참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문헌들을 보면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류의 영혼을 실현될 수 있다. 자기 인민의 요구와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건설해야지 자본주의적 방식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제3의 길이나 있을 수 없다.